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둔 글 보고 미리 자료 준비해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거 맞죠? 그쵸?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자료를 미리 공부해서 와야 합니까? 정치의 지도 2와 3이죠. 그쵸?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짧은 시간 50분 안에 많은 내용들의 기출문제들을 다루고 싶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들을 추렸고요. 나머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이 지금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을요. 네. 공부하는 여러분들을요. 네, 지금 보시면요. 네, 자료 지금 뽑아서 가지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양면할 걸. 그 생각만 들고. 네, 무거워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선생님이 본 강의를 할 때도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서는 주인공이 3개다. 민주주의의 의미, 이념, 그리고 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가장 중요하고 다수결의 원리 나올 가능성 크다. 그리고 자유평등 중요했죠. 이념에서. 그리고 원리 가운데서는 실제 시험 문제에 잘 나는 것들은 5가지 모두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정치 과목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개별적으로 출제될 만한 거 골라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원리에서는 대의제하고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대의제와 권력 분립에 특히 별표를 쳐두세요. 오늘 선생님도 그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먼저 이 1페이지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1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평가원 문제를 중심으로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가나는 정치 형태에 대한 분류이고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른 것은 2010년도 6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런 군주정, 공화정, 폭군정 이런 걸 다 외우란 말인가? 그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이 여기 들어갈 말을 알아요. 여기 기역은 귀족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과두정, 그리고 여기는 민주정임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를 모르셔도 이 문제를 잘 분석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 보시면 국가 및 구성원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통치 목적과 통치 책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 보세요. 이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국가 및 구성원의 이익, 즉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통치 책임자 자신의 이익이래요. 즉 사익을 추구하는 통치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서 보면 보다 바람직한 유형은 어딜까요? 이 유형들이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면서 혼자 지배하는 걸 군주정이라고 하는 거고 공익을 추구하면서 소수가 지배하는 걸 기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익을 추구하면서 다수가 지배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볼게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혼자 지배하는 건 폭군. 그쵸? 사익을 추구하면서 소수가 지배하는 건 여기 니은의 형태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다수가 지배하는 걸 민주정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민주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는 좀 부정적으로 본 쪽이죠. 그쵸? 네. 더 보겠습니다. 나유형. 법을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 국민주권의 실현, 1인이 통치 책임자이면 군주정, 소수가 통치 책임자이면 귀족정, 또는 전체 또는 다수가 통치 책임자이면 민주정이라고 부르고요. 가나의 분류 방식은 어떤 학자들의 각각의 그런 그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 가에서 재산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는, 자 보세요. 재산가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대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공익이 아니라 사익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자신의 이익 추구니까. 그런데 기억했다면 틀린 거죠. 기억은 공익이잖아요.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가에서 특출한 소수입니다. 소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요. 기억 아니면 니은이죠. 이 특출한 소수가 정치를 담당하는데 빈부격차 해소. 여러분 이게 개인의 사적인 이익입니까?
각각 공동체의 이익이죠. 공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소수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기역이어야 하죠. 그런데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 볼게요. 가에서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다수입니다. 다수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요. 그쵸? 자신들의 이익 추구네요. 자신들의 이익 추구 사익이죠? 이거 여기입니다. 디귿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리을. 나에서 입헌적 정부는 민주정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나에서 다 보시면 통치의 목적은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민주정이건 간에 법을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입헌적 정부는 군주, 귀족, 민주정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쵸? 네. 다음 보겠습니다. 미음 볼게요. 나에서 가의 공화정과 가장 유사한 정치 형태는 민주정이다. 법을 통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이 민주정은 여기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화정과 유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좀 이런 개념들이 어려워서 뭐 작년에 이제 제가 정치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 문제 질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지워가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특히 의의를 두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의미 가운데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가장 잘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출제한 아주 특별한 형식이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제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 닮은 꼴 문제라고 해서 선생님이 두 문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물론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처럼 굉장히 유사하게 2011년 6월이고 2010년 6월 연달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문제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다수결의 원리는 6월 평가원은 잘 나온다. 6월은. 그런데 9월하고 수능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한 번쯤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보세요. 다음 대화에서 학생이 답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수결은 개인의 의견 차이로 단일 의사의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여러분의 교실에서도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다수에 의한 횡포가 나타날 위험 없을까요? 있어요. 다수의 의사가 정당성을 가진 전제 조건. 다시 말하면 다수결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수결의 전제 조건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볼게요. 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정당성을 갖죠. 누구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수결을 한다.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은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맞아요. 니은. 의사결정의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요시한다. 당연히 틀렸죠.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다수는 소수로, 소수는 다수로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역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귿 선지에다 별표해 두시고요. 이 선지는 그 다음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다수결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지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가 소수가 될 수가 있고요. 소수 의견이 언젠가는 다수가 될 가능성이 보장되어야지만 그게 다수결 의사결정의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각자 생각 서로 교환하고 비판, 타당한 것을 받아들인 노력, 뭐 당연한 얘기. 디귿 선지에 별표 하나 해둡시다. 다음 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치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형식이. 다수 의사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고 소수 의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 즉 다수결의 의사 결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똑같아요, 여러분. 소수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그렇죠. 다수는 늘 다수, 소수는 늘 소수만 해야 된다면 이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적인 우위가 질적으로까지 우세하도록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디귿. 소수와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사후에 보상을 하도록 한다. 소수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나중에 너희들의 의견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옛다 보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아니죠.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아닙니다. 리을.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그런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정말 당연한 진리 이런 거에 다수결 안 하듯이 인간의 기본권, 인간 존엄성 그런 문제를 두고 다수결로 결정한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다수결이 가능한 사안이 있고 아닌 사안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다수결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부탁드려서 이렇게 지금 2페이지에 연달아 두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로 딱 넘겨볼게요. 지금 넘겨보시면 이제 자유에 관한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페이지에 자유에 관해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애로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개념 정리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지문만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똑같은 형식의 문제들을 계속 풀어가면서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 짐작하시고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자유는 자유끼리, 평등은 평등끼리 이렇게 모아진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시중에. 네, 볼게요. 예, 물론 복사비가 좀 들긴 하지만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일단 문제 지문만 본다라고 했어요. 분석해보는 차원에서 3페이지에 닮은꼴 문제 위에 있는 18번 문제입니다. 다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몇 페이지에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쭉 넘기셔서 이렇게 보세요. 예.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두 가지만 여기서는 소개를 하고 있네요. 볼게요. 이 기억이라는 이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아, 이 자유는 간섭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이 자유, 소극적 자유. 그쵸? 누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자유는 어떤 기본권의 형태로 발전이 되었어요?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발전이 되었던 거죠. 그쵸? 그쵸? 더 보겠습니다. 니은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벌써 짐작이 와요. 더 때때로 국가나 공동체나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허용한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그 정말 목꿈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게 뭘까요? 국가에 의한 사회권일까? 국가에로 들어가서 뭔가 내가 해보려는 것일까? 그럼 보시면 이건 바로 국가에로 들어가서 국가에로의 자유, 국가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국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그런 꿈, 이런 것들을 실현해보겠다. 국가 일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발달합니까? 참정권으로 발달하게 되죠. 그렇죠? 가장 기본은 이 자유에 관한 가장 기본은 지금 이렇게 쓸 때 여러분 열심히 잘 받아 적어요. 다 이해되시죠? 근데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선생님처럼 국가로부터, 국가애로의, 국가에 의한 소극적, 적극적,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이런 내용들이 딱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념 완벽하게. 다음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뒤로 딱 넘겨보겠습니다. 그 학생들이요. 수능 특강에서 제공한 자료와 수능 완성에서 제공한 자료의 차이가 뭐예요? 했을 때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수능 완성에서 제공한 이 정치의 지도는 평가원 문제를 주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교육청 문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는 수능 완성에서는 정말 개념별로 이렇게 쪼갠 것이고요. 또 수능 특강에서는요. 2학년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정말 3학년 문제가 훨씬 더 고난이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문제는 여러분 4페이지 왼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4페이지 왼쪽 제일 하단에 있어요. 2번 문제입니다. 교육청 문제. 우리가 흔히 자유를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외부의 억압과 통제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자유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론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자유권이라는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기본권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지만, 자유에는 정말 기본권인 이 자유권밖에 없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더 가볼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 있어. 모든 사람 자유 있어.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독거 노인이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게 식사하는 것을 아무도 막고 있지 않죠. 그럴 자유 있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데 실상 그에게는 춥고 배고플 자유는 있을지언정 따뜻하고 배부를 자유는 없죠. 말하면 뭐예요?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장님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따뜻한 밥을 먹을 기회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자유는 만약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즉 여기에서 강조하는 자유는 바로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나중에 사회권의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 속에서 만약에 여기 딱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게 안 나왔더라도 여러분은 이 속에서 강조하는 걸 국가에 의한 자유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만 주면 뭐래. 이 자유권에서 강조하는 게 기회평등, 기회거든요. 기회만 주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상으로 모두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해줘야 되는 사회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문 통해서 봤어요. 네. 다음 보시면 4페이지에 이제 평등에 관련돼서 볼게요. 보시는데 여러분, 그 4페이지 제일 위에 선생님이 이제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해놓잖아요. 근데 자유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 평등이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붙여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 보세요. 이제 평등에 대한 문제, 여러분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가 무려 정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2009년 6월 5페이지에 가장 위에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평등과 관련된, 우리 평등 두 가지 평등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선 이 이제 지문이 나왔는데요. 여기 어려워서 그래요. 이것들이 어려워서 이 평등, 어떤 평등을 강조하는지조차 찾아내지 못했었는데 이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민간 재산과 달리 국유 잡종 재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배제하는 구국유재산법의 규정은, 자 여러분 보세요. 국유 잡종 재산. 네, 그 다음에 구국유재산법, 시효 취득. 너무너무 어려운 말 나왔어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세요. A와 달리 B를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에 침해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A와 B를 달리 대우하면 안 돼. 이 말이죠. 그럼 똑같이 대우하라는 말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평등, 뭐죠? 형식적. 예,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다라고 부르죠. 그쵸? 더 해볼까요? 여기 해볼게요. 법인이 아닌, 법인 뭔지 몰라요. 진짜. 정치하는 학생들. 예, 그냥 회사예요, 사실은. 법인과 달리 개인은 1가구당 한 대를 초과하여, 예, 법인이 회사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한 가구당 한 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취득세, 뭐 등록세,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A와 B를 지금 A와 B를 A와 달리 B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A와 달리 B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이고 상대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이죠. 그쵸? 비상실. 맞아요.
더 가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경우 선거일 180인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자 보세요. A와 달리 B에게 있어서만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달리 대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랑 같아요? 가랑 다는 같은 거예요. 되셨어요? 이겁니다. 네. 말이 되게 어려워서 그래요. 뭐 취득세, 등록세, 시효 취득 뭐 막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그냥 문장을 분석하시면 됐던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식적 절대적 평등은 이제 이것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균적 정의를 추구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하는 것. 평균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한다. 외우시고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평균적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를 달리 대우하는 것. 배분적 정의를 추구한다. 이것까지도 좀 알아두세요.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1번, 가는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맞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렇죠? 2번, 나는 비례적 평등이다. 오, 비례적 평등 맞네요. 그렇죠? 3번, 나는 법인과 개인을 다른 것으로 본다. 차이 인정. 맞죠? 맞네요. 4번. 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 이 형식적 평등에서는요, 기회를 누구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평등하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형식적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이 평등은 그럼 결과적 평등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평등들에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네. 이제 5번 선지 보겠습니다. 가와 다는 가하고 다입니다. 여러분, 차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후천적 차이 고려? 틀렸네요.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이 문제 하나만 잘 풀어내면 다른 어떤 문제도 다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하나 풀어봤어요. 네.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쭉 넘겨보시면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민주정치의 원리, 선생님이 그려준 그대로 해서 5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되는데 특히 잘 출제되는 것이 여러분 대의제와 선생님이 권력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제 관련한 것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쫙 뒤로 넘길게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왼쪽 줄에 왼쪽에 중간에 닮은 꼴 문제 있어요. 그렇죠? 닮은 꼴 문제 2009년 10월 문제 18번 문제 맞죠? 네, 넘겨주세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줄 친 이것이 뭔지부터 찾아내셔야 됩니다. 대의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도 나오는데 1단원에 4단원에서도 나오잖아요. 1단원에 중단원, 4단원에서도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하셔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민주정치의 원리로서 이것은 벌써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주정치 원리 5가지가 머릿속에 짝짝짝 떠다녀야 돼요. 예, 쭉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뭘까? 그런데 이것에만 집착할 경우에 대중영합주의나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 아, 이것의 문제점이네요. 여러분, 뭐 했을 때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까요? 내가 직접 말해야지 왜곡이 안 되죠? 나를 한 사람 걸르면 왜곡이 되죠. 한 사람만 전달이 되면 정말 이렇게 소문이 막 이렇게 불풀어 오르잖아요. 그쵸? 이건 뭡니까? 대표를 통해서 대신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대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대의제에 집착하게 되면 이 대표가 대중에게 인기만 얻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정책을 할 수가 있다. 맞죠?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치 기능이 요구되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이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국민이 주인이긴 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방식 중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이 이게 곤란하니까 간접, 즉 뭐 한다? 대의제 한다라는 그 말이죠. 그쵸? 1번 보겠습니다.
치자와 피치자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분리.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피치자고 저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개념입니까? 우리가 맡긴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맡긴 겁니다. 저들은 다스리는 사람,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네, 무슨 신하? 아니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네.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 중에 하나다. 직접, 간접 중에서 간접 하나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1번 피치자와 치자를 분리하기 위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2번 정답이에요. 입법부에는 적용이 되는데 행정부에는 적용이 안 된다? 대표가 입법부, 행정부, 우리가 권력을 그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아니에요? 4번 네, 넘겨주시면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국가,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직접이었죠? 아닙니다. 5번 권력을 분리하여, 이건 권력 분립이잖아요. 이 민주정치의 원리는 대의제죠? 아닙니다.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의제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의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네, 8페이지까지 전체가 다 대의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나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8페이지 닮은꼴 문제예요. 네, 닮은꼴 문제 왼쪽에 있는 거. 그 두 문제 보면서 우리 대의제 관련해서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보세요. 바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정말 대표인가 아니면 대리자인가 이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심화 이렇게 유형까지 왔을 때는 특히나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제일 강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더니 그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에서 송파구거든요. 선생님 송파구에서 대표하라고 송파구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리하라고 보낸 대리자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는 대표인가 참 헷갈려요. 그래서 명령 위임의 원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되며 그 다음에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 선거구민, 우리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의 대리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니은과 여기 대리자가 같이 갑니다. 더 볼게요. 이와는 달리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의 지시도 받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아, 국민 전체의 대표라면 바로 이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르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니은 그리고 여기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나오죠, 여러분. 더 가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보니까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여기 우선입니다. 네, 우선하여 여기도 오타 나왔죠? 예,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아,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대리자일까요? 대표자 여기에 가까울까요? 헌법을 보니까 대표자 여기에 가깝죠? 국민 전체의 대표자에 가깝고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르는 것에 가깝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리얼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그럼 풀어볼게요. 기업과 같은 고민은 도대체 국회의원이 우리 선거구민의 대표일까 국민 전체의 대표일까 라는 고민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안이 국가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피해가 될 경우에 내가 도대체 이 선거구민의 구리시의 대표야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야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2번 니은보다 디귿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더 적합하다. 니은보다 디귿했을 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니은의 문제점은 선거구민의 대표가 되면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구민의 그런 인기를 끄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뽑혀야 되니까. 그래서 대중영합주의의 문제가 나오고요. 디귿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맡겨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알아서 선택한대요. 그럼 무슨 주의랑 가까워요? 그 대표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엘리트주의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4번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는 어떨 때 소환할까요? 어떨 때? 예, 자, 이 둘 중에서 어떨 때? 니은보다 디귿을 전제해야 고려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잘 안 따랐을 때 소환하겠죠. 그쵸? 자유롭게 맡겨놨을 때 소환해요. 자유롭게 맡겨줄 때는 언제고 일로 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소환하는 제도는 니은보다 디귿이 아니라 디귿보다 니은을 전제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거 왜 안 지켰어? 그랬을 때 소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리을은 니은보다 디귿을 따르는 의무로서, 맞죠? 리을은 디귿을 따르는 의무죠. 국회의원의 자율적 결정 능력 중요하다. 맞습니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2010년 9월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9월 모의평가에 이게 났어요. 먼저 2010년 9월 모의평가에 나고 그 해 수능에 방금 전 문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9월하고 6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게 먼저 나고 그 다음이 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의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유권자는 대표 선출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표현한다. 이 관점에서 대표는 주인인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대리하는 사람. 아까 그거죠. 그쵸? 선거 구민의 대표인가. 명령위임 원칙. 그거죠? 둘째, 유권자는 자신보다 공공선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운다. 공익을 생각하는 대표죠. 그쵸? 넘겨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니은의 대표는 그가 갖고 있는 자질을 바탕으로 유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네요. 기역은요, 선거 구민의 대표자 대리자고요. 니은은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른 대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대표가 실패래요. 왜냐하면 하나는 대표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 어디를 잘못하는 걸까요? 이 기역, 대리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대표가 공공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거, 이거잖아요. 대표로서 잘 못하는 거잖아요. 되셨죠? 보겠습니다. 기역, 교육 정도에 따라 대표의 자격을 제한하면 리을이 예방될 것이다. 교육 정도에 따라 유학 갔다 오고, 그럼 이거 돼요? 해결? 아니죠. 그렇죠? 대표가 유권자를 속이고 유권자 속였네요. 그리고 사익을 추구한다면 네, 디귿과 리을에 모두 문제가 나타난다. 자, 보세요. 유권자를 속였어요. 그러면 디귿의 문제죠. 그렇죠?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리을 보세요. 사익을 추구했어요. 그 말은 공공선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거니까 디귿, 리을 모두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재선을 위해서 유권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선출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인기투표에서 잘 해서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디귿, 유권자의 의사는 막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겠죠. 또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는 디귿은 해요. 디귿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까 공공선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리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우리 그 위에 수능에 출제됐던 그 문제에서 여러분 여기 디귿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나타내냐면 대중영합주의를, 리을은 뭐를 나타내는 문제이냐면 엘리트주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선지를 잘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리을 볼까요? 자, 볼게요. 리을은 대표가 공공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이 대표가 니은보다 기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리을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니은의 대표입니다. 그쵸? 디귿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기역의 대표가 강조하는 거죠. 그쵸? 이 리을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은 니은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연결시켜서 보세요. 이 문제 출제됐을 때 학생들 진짜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진짜 어려운 문제 소개하고요. 이거 제대로 소화했더라면 수능 문제 잘 맞추셨을 수 있는 거잖아요. 9월, 이 강의 들을 때쯤 9월을 다 봤겠죠?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똑같아요. 9월은 수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출제하려고 막 공을 들이는 그 출제진들의 노력이나 뭐 진짜 돈 들어가는 예산이나 다 똑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수능을 본다는 생각으로 9월을 보셨을 테고, 그렇다면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진짜 면밀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대의제 관련해서 정말 강조할 만한 대표와 대리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제 쭉 넘기셔서요. 여러분 1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10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권력 분립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닮은 꼴 문제라고 해서 지금 세 문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왜 닮은 꼴 문제라고 했냐면 로크와 몽테스키웨라는 권력 분립 이론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주장이 거의 비슷하게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세 문제가 유사성이 큽니다. 그중에서 2011년 9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나는 근대 권력 분립 사상이다. 이렇게 딱 친절하게 나옵니다. 권력 분립 사상하고 여러분 로크, 몽테스키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로크의 이권 분립론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구분을 했는데 최고는 입법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 이 이권 분립은 입법권 우위의 이권 분립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선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법을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리된다. 이권 분립, 입법권 우위, 어떤 정부 형태랑 연관된다? 의원 내각제랑 제와 밀접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동일한 인간 또는 집단의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될 때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얘기해요. 재판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권, 사법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누구냐면 몽테스키웨입니다. 사법권까지 얘기했으니까 삼권 분립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론은 입법, 집행권, 사법권 간의 재판권 간의 동등한 크기를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부 형태? 대통령제. 풀어볼까요? 1번. 가느 의회 권력이 개인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본다.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긴 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국민입니다. 국민주권이에요. 틀렸습니다. 2번. 나는 입법권 우위. 여러분 입법권 우위는 나가 아니라 가죠. 그쵸? 틀렸네요. 3번. 나는 통치기구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균형 있는 분할과 견제. 균형 있는 딱 3개. 여기는 입법권 우위였고요. 여기는 균형 있는 분할입니다. 3권 분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나 모두 국민이 모두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지향한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통제한다? 직접?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 권력 분립 이론입니다. 틀렸어요. 5번. 가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나는 대통령제에서 뒤바뀌었습니다. 틀렸죠? 여러분 지금 2011년 9월 2번 문제 정도를 정말 잘 푸실 수 있으면 다른 지금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권력 분립 문제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두 번째 주제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관련해서 선생님이 선정한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정치의 지도 자료를 한번 꺼내보세요. 네, 준비하셔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베이직엔 포인트를 딱 보면 아테네 근대 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지금 우리가 나머지 배우는 모두니까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근대는 여러분 2학년 문제라든가 6월 모의평가나 그때 좀 출제가 되지 수능에서는 단독으로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건 이 부분에서 아테네죠. 그래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를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볼 텐데요. 지금 1페이지의 아래 문제 보세요. 1페이지 아래 2006년 9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아, 그렇다면 이것은 지배자, 피지배자의 동일성, 직접 민주정치구나. 아테네입니다. 더 가볼게요. 세 번째 줄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민회에 참석하면 돼요. 누구든지 시민 누구는 다 민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보면 또 시민 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추첨이나 윤번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평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밑줄 긋고 별표를 해두세요. 뭐냐면 평의회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대표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 긋고 별표를 해두십시오. 자, 여러분 보시면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민회가 있고요. 평의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림도 다 그려놨죠? 민회가 있고 평의회가 있고 재판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의회는 민회의 모든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냐? 오늘날과 같은 의회, 국회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평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존재하면 여러분 간접민주정치가 돼요. 아테네는 분명 직접민주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회는 대표기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선지 4번에 보면 평의회 구성이 대의제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맞고요. 맞고요. 다음 페이지 2번에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11번 문제 맨 상단에 있는 문제를 한번 딱 보세요. 그래놓고 찾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 천천히 할게요. 2페이지 왼쪽에 11번 맨 상단에 있는 그 문제의 1번 선지를 보세요. 1번 선지를. 평의회는 오늘날의 의회와 같은 의결기관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이거 평의회니까 의회다라고 고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출 분석하셔서 이런 것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 관련해서는 민회, 평의회, 재판소 하는 이런 정치기구들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도편추방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쉬운데도 이렇게 쉽게 출제도 됐고 주민소환과 같이 어우러져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3페이지로 넘어가서 추첨제에 대한 문제로 정리를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첨제 달문골 문제부터 한 문제 보고 두 문제 풀어보면서 이 시간 정리를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지금 이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은 아까 선생님이 빔 자료로 안 보여주면서 읽었던 1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있는 지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지문은 2011년 6월 평가원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있었던 것은 2006년 9월 평가원 지문입니다. 평가원 지문들은 그러니까 계속 유사하게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민회는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민회에서요. 입법, 행정, 군사에 대한 사안을 심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민주정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시민이 가서 하니까.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이 민회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민회의 의사 일정이나 민회에 제출된 안건을 결정하는 일은 추첨으로 선출된 평의회가 맡아서 했다. 이 평의회는요. 따라서 대표기관이 아니라 민회를 보장해주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되셨죠? 시민은 추첨에 의해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될 수도 있었고 각 부족 단위로 추첨을 통해서 재판소의 배심원이 되어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평의회 구성할 때도 추첨으로, 그 다음에 추첨으로 행정관, 추첨으로 배심원입니다. 아, 추첨이라는 걸 했네요. 이렇게 뽑아서. 그래요. 볼게요. 기업 보겠습니다. 시민의 참정권은 능력에 따라 부여되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시민이면 누구나 여기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모든 국정이 시민의 대표에 의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입법, 행정, 최고 의결권 같습니다. 아니죠. 시민으로 구성되는 조직들이 입법, 행정, 재판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다. 맞네요, 디귿. 그쵸? 리을. 행정관과 배심원의 선출 방식 뭡니까, 여러분? 추첨이죠, 추첨. 추첨입니다. 추첨은 직무의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추첨을 하면 외교장관의 선생님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전문성은 그들보다 떨어지잖아요. 추첨의 단점은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이 추첨의 장단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문제통에서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밑줄 친 기업과 디귿에 입각한 공직 선출 방식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테네에서는 공직자를 선출할 때 근대와 다른 점을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추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윤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선거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테네 민주주의 이 뭐 선거는 오늘날도 있으니까 특징적인 건 추첨과 윤번이죠. 추첨은 이렇게 추첨하는 거고 윤번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직자가 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능성의 평등. 자,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선거의 상황에서 선생님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우리 엄마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거 상황에서 가능성의 평등을 말하기 어렵죠. 근데 추첨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엄마가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엄마가 가능성의 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추첨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기억 추첨입니다. 더 가볼게요. 선출된 사람은 시민과 지배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들 중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유사성의 원칙. 자, 보세요. 시민과 이 선출된 사람이 지배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고 누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무관하다면 선거를 할까요? 선거를 할까요? 아니면 추첨을 할까요? 누가 돼도 상관없다면 그것은 추첨과 또 가깝죠. 그렇죠? 이제 보겠습니다. 또한 장군과 같이 자 보세요 여러분.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는 탁월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봤죠? 추첨의 문제는 전문성을 그 직무의 적합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직무의 적합성을 보장한다면 이것은 바로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추첨, 선거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하고 우리가 아테네 민주정치 일반적으로 배우고 뭐 이렇게 근대도 배우고 하지만 이제 수능에 다가오면 정말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심화돼서 대표와 대리라든가 아니면 아테네 민주정치 가운데서 이 추첨이라는 게 선거와 비교해서 뭐와 다를 것인가 이런 것들 등등 좀 심화돼서 공부해야 될 거리들은 역시나 여러분 기출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아주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3 정치의 지도 3까지 여러분 끝까지 다 잘 푸셨을 거라고 저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모르는 거 가지고 질문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훌쩍 넘어가서 4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준비 잘 해가지고 또 오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